민호야, 민호야, 어디 있는 거야?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에 저는 금쪽 같은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23년 전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의 절규가 지금도 귓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붉은 물결 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5살 강민호.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제가 흘린 눈물이 한강을 메울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왜 여기에 있어? 내 아들 민호가 왜 이 집에서 살고 있지? 제가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집에 23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 민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가족 사진들 중에 민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5살, 6살쯤 된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 윤지현이었습니다. 지현이가 왜 내 아들 민호랑 같이 있는 거지? 숨이 콱 막혔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쨍그랑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찻잔에 남아있던 뜨거운 차가 제 발등을 적시며 가벼운 화상을 입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23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이 왜 이 집에 있지? 왜 지연이랑 같이 있는 거지?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쇠맛이 돌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목 뒤, 작고 까만 점이 제 눈에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콩알만한 검은 점입니다. 그 점에 저는 수없이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다리가 덜덜 떨려서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23년 동안 제가 미친 듯이 찾아 헤맨 내 아들 강민호가 바로 이 집에서 윤준호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저 박선영이 이 집에 가사도우미로 온 첫 번째 날입니다. 넓은 거실을 청소하며 선영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그런 부잣집 말이에요. 거실만 해도 선영의 반지하 집 전체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천장이 2층까지 뻥 뚫려 있고 큼직한 샹들리에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매끈한 대리석이고 벽에는 엄청 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선영은 시간제 청소 도우미로 일을 했습니다. 주로 1층 거실이랑 응접실, 현관, 화장실, 그리고 정원 청소 정도가 선영 몫이었습니다. 2층은 선영이 같은 임시 직원은 절대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말 그대로 선영은 임시직이었습니다. 집안 전반적인 관리는 최주임님이라는 분이 다 맡아서 하시고 요리는 또 따로 전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냥 가장 아래쪽에서 손발 역할만 하는 도우미입니다. 가장 아래쪽에서 선영이 사는 집도 가장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선영의 집은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투룸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집입니다. 벽지는 습기에 쩔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하얀 벽 위에는 검게 번진 곰팡이 얼룩이 섬뜩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문은 하나뿐. 그것도 땅과 거의 맞닿아 있어 밖을 보면 사람들의 발목, 그리고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만 보입니다. 햇빛은 하루에도 잠깐, 그마저도 반쪽만 들어옵니다. 장마철이면 벽을 타고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겨울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에 발끝이 시립니다. 방 2개 중 하나는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서 문을 닫으면 답답합니다. 부엌 겸 거실엔 냉장고와 식탁, 가스레인지 하나뿐입니다. 요리를 하면 김이 벽에 서리고 물방울이 맺혀 곰팡이를 더 키웁니다. 오래된 장롱 하나가 전부인 수납 공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짐을 폭에서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선영과 남편 철민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선영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강철민은 원래는 작은 철강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회사는 규모는 작았지만 신뢰가 있는 건실한 회사였죠. 그 시절에 선영의 4식구는 크게 부족한 것 없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민호를 잃어버린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접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호를 찾았습니다. 경찰서, 고아원, 버스터미널, 어디든 혹시라도 민호를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밤낮 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희망은 달아갔습니다. 절망과 죄책감 끝에 남편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주 한 병이었지만 나중엔 술 없이는 하루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술과 스트레스가 남편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의사에게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민수가 호주로 떠난 지 올해로 벌써 15년째입니다. 연락은 1년에 한두 번. 그마저도 짧은 안부 인사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몸은 좀 어떠세요? 그 한마디 뒤엔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끊어진 전화기 너머로는 다시 깜깜한 정막만 남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선영 부부는 막내 민호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결혼 후 함께 일궈온 보금자리도, 추억이 담긴 자동차도, 노후를 위해 모아왔던 적금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흥신소에 지불한 수사비만도 수천만 원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호를 찾겠다는 절박함만 있었던 선영 부부는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던 큰아들 민수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가 점점 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있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민수가 조용히 부모 곁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선영 부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선영과 철민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다녔던 민호 사진을 본 것입니다. 선영은 손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찬 물기가 손목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 어디선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우리 민호가 맞을까? 선영은 몰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이 집이
부동산 재벌인 정명자 회장의 자택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선영은 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정명자 회장의 무남 동료가 윤지현이라는 사실을요. 윤지현. 정명자 회장의 외동딸이자 선영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뭐랄까. 반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랄까. 지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명품 가방이며 예쁜 옷들, 고급 승용차로 등하교하는 모습. 선영은 그저 멀리서 부러운 눈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도 선영과 지연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당연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냥 애초에 지연이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가끔 동창회 소식이나 친구들 통해서 선영이는 지연이 얘기를 듣곤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참 의외였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던 지연이었는데 호텔에서 화려하게 결혼은 했지만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이혼하고 바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지연이가 이 집에서 선영의 아들 민호와 함께 살았습니다. 선영이 아들을 윤준호라는 이름으로 지연이가 자신의 친아들로 키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8년 동안을 자신의 친아들로 선영의 아들 민호를 키웠단 말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민호에게는 언제나 최고급으로 입히고 먹이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원어민 영어과외와 바이올린 레슨, 여름엔 해외로 휴가를 가고 겨울엔 스키 여행도 다녔다고 했습니다. 혹여나 민호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며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혼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민호, 아니 윤준호가 윤지연의 친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친엄마보다 더 극진하게 키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선영이는 갑자기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2년 6월 22일 월드컵 8강전이 있던 날,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응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 다 같이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뜻밖의 지연이도 왔습니다. 동창들 모두는 지연이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선영이도 동창들도 모두 의아해했지만 응원함성이 고조되면서 그들은 정신없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가족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민호야, 민수야, 엄마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붉은 악마 물결 속에서 민호의 작은 손이 선영 손가락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목 뒤에 태어날 때부터 까만 점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선영이가 직접 만든 붉은 응원 손수건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에 선영이는 하얀 실로 강민호 2002를 수놓아 주었습니다. 남편 철민이 수많은 인파를 피해서 민호를 목마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으쌰, 민호야 재미있지? 아빠 더 높이, 더 높이. 그런데 큰아들 민수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빠 나도 목마 태워줘.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영은 울고 있는 민수를 달래야 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울지 마.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선영이 민수를 안고 민호에게서 잠시 눈을 뗀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을 외치는 함성이 터져 나오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창들과 흩어졌습니다. 아이들끼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민수를 안아 올리며 고개를 돌렸을 때, 바로 그때 민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선영이 목소리는 찢어질 듯한 북소리와 사방에서 터지는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작은 손가락, 붉은 물결 속으로 사라져가는 작은 등, 그리고 목 뒤에 까만 점. 그때 지연이도 선영이 곁에 없었습니다. 민호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선영은 눈앞의 상황처럼 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지연의 어머니, 정명자 회장의 저택,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선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지연이가 민호를 데려간 거야? 지연이가 우리 민호를 유괴한 거야? 그런데 지연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데 그럼 진실은 누가 밝혀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정명자 회장 댁 주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하얀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 두 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회장님 기억이 가끔 오락가락하신데. 그러게 어제도 돌아가신 딸 이름을 부르시더라고. 선영이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떨렸습니다. 혹시 어쩌면 정명자 회장님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차가운 두려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민호가 아니라면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바싹 목을 조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고급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당당하고 위험 있는 발소리에 선영이는 기가 죽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싱크대 앞으로 돌아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시렸습니다. 세제 거품이 피어오르며 레몬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박 씨, 등 뒤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명자 회장이었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돌아서자 78세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정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압도적인 눈빛이 선영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정명자 회장은 흠 하나 없는 단정한 고급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우아하게 올린 은발머리, 손에는 지팡이 대신 샤넬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준호 사진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정명자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이 선영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선영이는 황급히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 앞으로는 맡은 일만 집중하세요. 다른 곳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 말에 선영이 몸은 얼음장같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민호 생각에 선영이는 실오라기 같은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어떻게 이 집에? 정명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다시 시베리아 겨울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 건 알 필요 없소. 선영이가 가사도우미를 시작한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어제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정명자 회장의 차가운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민호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민호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2층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샤워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거실 청소를 하면서 모든 감각을 모아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2층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벼우면서도 탄탄한 발소리. 젊은 남자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민호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선영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셔츠를 갈아입는 남자의 등이 보였습니다. 키가 180cm쯤 되는 훤칠한 체격. 어깨는 떡 부러지게 넓고 허리는 곱고 탄탄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것 같은 건강한 젊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 뒤에 작고 까만 점이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어 보였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찢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이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 이리로 좀 와요. 돌아보니 정명자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명자의 눈빛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급히 걸레를 주워들고 정명자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바닥에 대리석이 따갑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정명자가 다리를 우아하게 꼬며 말했습니다. 박 씨, 여기서 오래 일할 생각 마시오. 그리고 내 손주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말아요. 정명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2층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2개씩 뛰어내려오는 활기찬 발걸음. 선영은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영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28살의 청년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계단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그의 윤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5살 때와 똑같은 해맑은 눈빛이 여전했습니다. 큰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했습니다. 코는 아빠 철민을 쏙 빼닮아 오똑하고 남성적이었습니다. 입술은 선영을 닮아 도톰하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턱선은 성인이 되면서 강한 남성미가 돋보였지만 여전히 온화하고 따뜻한 인상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마는 넓고 깔끔했으며 진한 눈썹은 강인한 의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듯하게 다림질된 흰 셔츠가 그의 건강한 체격을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면바지는 캐주얼하면서도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젤로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편 자세는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란 깊은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지만 안정적이었고 온몸에서 건강함이 풍겨 나왔습니다.
할머니, 누구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선영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굵어졌지만 여전히 선영이 기억하는 그 맑은 음성이었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선영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 민호야. 선영이는 마음속으로 목청이 찢어지도록 외쳤지만 그 간절함은 온몸을 휘감고 있을 뿐 밖으로 튀어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정명자와 준호가 외출한 틈을 타서 선영은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2층은 출입금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몸이 머리보다 앞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선영은 마루바닥이 미끄러워 한 발 한 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서재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두꺼운 책들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정리된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에 놓인 앤틱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영이는 용기를 내어 서랍 손잡이에 손을 대자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각종 서류들과 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선영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붉은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붉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빛바랜 면 소재에 끝자락이 약간 닳아 있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끝자락에 새겨진 하얀 실 자수, 강민호 2000이었습니다. 선영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23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23년 전 선영이 직접 만들어 민호 손목에 묶어주었던 그 촉감과 똑같았습니다. 면 소재 특유의 거칠거칠한 질감, 빨래를 여러 번 해서 부드러워진 촉감, 자수실이 살짝 튀어나온 부분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으며 선영은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마루가 무릎을 통해 전해졌지만 가슴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 민호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짠맛이 입술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 뚜벅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급히 손수건을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붉은 천 조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윤준호는 틀림없이 선영의 아들 강민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그날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재를 나서며 선영은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아들을 꼭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간단한 점심 외출을 일찍 마치고 돌아온 정명자와 윤준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걸레를 들고 거실 청소를 하는 척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는 2층으로 올라갔고 정명자는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응접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명자가 CCTV를 돌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걸레질을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응접실 안에서는 조용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응접실에서 정명자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듯한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정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박 씨, 여기 응접실로 좀 들어와요.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분노가 선영의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응접실 문을 열고 떨리는 맘을 진정하고 들어서자 정명자가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선영이 서재에서 손수건을 꺼내 만지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정명자의 얼굴이 한쪽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왼손으로는 뒷목을 감싸며 어딘가 아픈 듯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 기억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나며 심한 편두통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손수건을 왜 그렇게 만졌소? 정명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위엄과는 다르게 심하게 동요되고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뒷목을 만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선영이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우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정명자는 그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불현듯 스쳐갔습니다. 갑자기 정명자가 뒷목을 더 세게 누르며 신음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혹시 정명자 회장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세게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휘청거렸지만 의자 팔걸이를 짚고 서서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박 씨, 오늘 당장 일을 그만두시오.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마치 정명자 자신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명자는 말끝을 흐리며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서 고급 향수 냄새가 났지만 그 향마저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위압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선영은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민호를 위해서. 회장님 혹시 준호에 대해서. 그 입 다물어. 그 순간 정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응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당장 나가. 마지막 말은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선영은 두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응접실을 나오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정명자 회장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다는 것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선영은 또한 그녀의 동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과 관련된, 그날과 관련된 무언가를. 그 집을 나오며 선영은 확신했습니다. 정명자의 기억이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다고.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민호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선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명자의 과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뒷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표정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습하고 퀴퀴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 남편 철민이 누워있는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컥컥. 마른 기침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남편 강철민의 얼굴이 더욱 누렇게 뜬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그의 옆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전하는 민호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민호를 봤어요. 뭐라고? 민호를? 철민이 벌떡 일어나려다 기침을 했습니다. 선영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요 며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호와 윤지연의 사진, 윤준호로 살아온 민호의 인생 이야기, 민호의 실제 모습, 손수건 사건과 정명자 회장의 과격하고 이상한 반응까지. 철민은 눈을 크게 뜨며 선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23년 동안 기다려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민호가 맞나? 우리 민호가? 철민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삐쩍 마른 손으로 선영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피 끓는 아비의 간절함이 전해졌습니다. 목뒤점도 똑같고 손수건도 있었어요. 틀림없어요. 그럼 우리 민호가 그렇게 잘 자랐구나. 살아있었구나. 철민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23년 동안 상상만 해왔던 아들의 모습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어요. 좋은 교육도 받고 목소리는 어땠나? 어릴 때 그대로예요. 맑고 따뜻해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습니다. 그 순간 선영도 덩달아 참아왔던 울음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23년 동안 부부가 간직해온 태산 같은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철민이 말했습니다. 민수, 호주에 있는 민수에게도 알려줘요. 그날 밤 늦게 선영은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호주는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아침이라서 그런지 민수의 목소리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예전부터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놀라지 마. 우리 민호를 찾았어. 뭐라고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응, 엄마가 직접 봤어. 목 뒤점도 그대로고 아주 좋은 집에서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 그런데요, 엄마.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생각지도 못한 민수의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23년 동안 다른 가족으로 살아온 아이를 이제 와서 찾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나타나서 혼란만 주는 게 아닐까요?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의 반응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핏줄인데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한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라는 민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힘겹게 숨쉬며 자고 있는 남편 얼굴을 보면서 머리가 더 어지러웠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옳은 일일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새벽까지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철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밤새 귓가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3개와 김치, 묵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달걀 후라이를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반찬이 변변치 않았지만 정갈하게 차려낸 아침상이었습니다. 철민이 숟가락을 들며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에게서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낀 것 같았지만 아무 말 없이 밖 공기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영은 작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가장 단정한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큰아들 민수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때도 중요한 날이었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게 섞인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 야무지게 묶었습니다. 오래된 립스틱도 입술에 발랐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자 철민이 주저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종로 3가 광철 씨 사무실에 가려고요. 철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곳은 부부가 수사비로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지금 그곳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 3가에 도착했습니다. 번화한 거리를 지나 뒷골목으로 들어서자 피막골 흥신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 2층, 비좁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 고강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3년 동안 민호를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광철 씨, 우리 민호를 찾았어요. 우리 민호를. 네, 정말입니까? 선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정명자의 집에서 본 민호와 지연이 사진, 28살의 건장한 민호, 민호 목 뒤에 검은 점, 붉은 손수건까지. 광철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형수님, 이미 윤준호로 개명을 했다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법적으로 출생증명이나 신분 세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정명자 같은 사람이면 강민호를 윤준호로 바꾸는 건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게다가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증인 윤지연이 이미 사망했으니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뜨거운 감정보다 차가운 현실이 선영이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큰아들 민수가 말한 현실이 이런 것일까? 진짜 소송을 한다 해도 그쪽은 기꺼이 변호사비만 수억 원을 지불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수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민호는 23년 동안 윤준호로 살아오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급 혜택을 누려왔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고요. 말을 하는 광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또 민호는 윤지현과 정명자를 진짜 엄마, 할머니로 알고 평생 살아왔는데 갑자기 진실을 안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워할까요? 그 말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핏줄이 중요한가? 아니면 함께 산 세월이 중요한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정명자 회장을 조금이라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선영은 흥신소를 나와 발걸음을 질질 끌며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민수 말이 맞는 걸까? 정말 광철 씨 말처럼 가능성이 없는 걸까? 선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팍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놓친 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공포가 목을 조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끝인 걸까? 우리 민호를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다리에 힘이 빠져서 길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눈물을 그치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몇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에서 민호의 얼굴을 닮은 단 하나만이라도 찾고 싶었는데 어디에도 그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까만 밤하늘에 떠오른 건 남편 철민의 지쳐버린 얼굴이었습니다. 병색이 짙어서 검고 누렇게 뜬 그 얼굴에 꺼져가는 눈빛에 서린 간절함이 떠올랐습니다. 민호 얼굴,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네. 2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을, 점점 말라가는 철민 씨를 이대로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더 늦기 전에 철민 씨가 민호를 만나게 해줘야 해. 그 다짐만이 무너져가던 마음을 간신히 붙잡아주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선영은 불안과 불확실함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직접 부딪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온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전화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정명자에게 선전포고를 할 작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 박씨, 아니 지연이 친구 박선영입니다. 네, 무슨 일이요?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제가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겁니다. 윤준호와 뭐라고? 윤준호는 제 아들 강민호입니다. 23년 전 그날 지연이와 회장님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제 아들을 유괴하신 거죠? 전화기 너머로 정명자에 넘어갈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마시오. 당신이 감히 뭘 할 수 있다고. 목소리가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돈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 손주를 지킬 거요. 준호는 내 손자야.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목숨 걸고 싸울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정명자 회장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배를 누를 용기도 대문을 두드릴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과 얼굴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시간인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 불빛도 꺼져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소일하면서 담배를 피우던 김 기사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 너머로 들여다보니 거실 커튼이 그대로 쳐져 있었습니다. 묘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누르고 나서야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서둘러 외출하려던 준호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아, 아주머니, 오늘은 회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할머니가 새벽에 쓰러지셨어요. 그 말에 선영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위중하신가요? 네, 지금 수술 중이에요. 뇌출혈이랍니다. 준호는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선영은 그런 준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위로조차 해줄 수 없다니. 병원은 어디신지. 삼성의료원이에요. 저 지금 가야 해서. 나중에. 아니에요. 제 볼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준호가 의외라는 듯 선영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며칠밖에 안 계셨는데. 할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당연히 가야죠. 사실은 정명자 회장이 걱정되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준호, 아니 아들 민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선영은 아들이 혼자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준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의 옆에 앉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는 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준호 입장에서는 엄마도 없고 이제 할머니까지 어찌 되시면. 병원에 도착해서 들으니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취에서 언제 깨어나실지는. 의사의 말에 준호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선영은 그런 그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정명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선영과 준호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긴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다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중환자실 문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중간중간 커피를 사다 주고 간단한 샌드위치를 권했지만 준호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선영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힘이 있어야 할머니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다만 연세가 연세인지라 아직 힘겨워 하세요. 그 말에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영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니 정명자가 희미한 조명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명자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선영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선영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주머니를 부르고 계세요. 선영은 정명자의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말렸지만 정명자는 고집스럽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내가 박선영이니 우리 지현이 친구. 그 낮은 속삭임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명자의 눈빛에는 혼란과 동시에 무언가 깨달음이 스쳐갔습니다. 준호가 이상하다는 듯 선영과 정명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아주머니를 아세요? 하지만 정명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선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선영은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정명자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간헐적으로 선영이 이름을 부르다가도 다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은 준호에게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철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1층 카페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회색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보다는 안색이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제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예의 바른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차분하게 제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는 미묘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 제가 오늘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부드럽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컵 손잡이를 가볍게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2002년 6월 22일 토요일 월드컵 8강전 날이었어요. 그날 제 아들 민호가 광화문 광장에서 사라졌어요. 준호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한번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23년 동안 민호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집을 팔고 흥신소에 의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선영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3년 전 5살 민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월드컵 티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호흡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컵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민호가 아닙니다. 윤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의 닮음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 뒤에 있는 점, 이 사진에서도 보이죠? 준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 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손을 내렸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사진의 닮음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정말? 아닐 거야.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하지만 이 사진은 너무 닮았잖아. 아닐 거야. 할머니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일까? 준호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뭔가 떠오르려는 기억과 싸우는 듯 했습니다. 우연히 닮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슷한 나이대에는 닮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차분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확고한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어요.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텐데.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등을 더욱 곧게 펴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거리감을 두려는 자세로 변했습니다. 예의는 지키지만 단호한 거부의 의미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검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윤지연입니다. 할머니는 정명자 회장님이시고요. 그분들이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확신을 담으려 했지만 조금 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저에게 모든 사랑을 주셨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가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을 남겼을 겁니다. 왜 제가 모르는 분과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벽처럼 단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보세요. 준호 씨와 정말 똑같지 않나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논리적인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작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서둘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하고 그분들이 저의 전부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준호는 확신을 표현하려 했지만 오늘의 만남이 그에게 작은 균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준호가 정중한 인사를 남기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이 아까보다 느려 보였습니다. 어깨도 미묘하게 처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거부하지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그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을 것입니다. 윤지영과 정명자에 대한 사랑, 23년 동안 의심 없이 믿어온 자신의 정체성. 하지만 그 확신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9시가 넘어서 정명자의 병실에는 준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곁을 지키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낮에 있었던 카페에서의 만남이 계속 시끄럽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3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초췌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명자 회장님 맞으시죠? 정명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듯 시선을 맞췄습니다. 누구?
누구지? 강민수입니다. 박선영의 큰아들이고 민호의 형입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에 만났던 그 여자의 아들이라니. 민수는 정명자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천천히 준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호야. 나를 용서하지 마라.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2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터져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뭘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준호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3년 전, 그날, 나는 다 봤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예쁜 아줌마가 너의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는 것을 나는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박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민수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수는 며칠 전 엄마로부터 민호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호주에서의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철민에게 정명자가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너 뭘 하고 있는 거니?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숨겨왔던 그날의 일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이래? 민수가 머리를 바닥에 찌울 듯이 조아리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민호가 사라진 그날, 나는 다 봤어요. 부모님, 사랑을 혼자 받고 싶었어요. 민호가 없어지면 엄마 아빠가 저만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영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엄마 앨범에서 그 아줌마를 봤어요. 민호를 데려간 그 예쁜 아줌마요. 윤지연이라는 이름도 알게 됐고요. 민수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져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윤지연 아줌마가 강남 대저택에서 민호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민호는 최고급 학교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호 찾느라 집도 팔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엄마랑 아빠는 민호만 찾느라고 저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는데 민호는 엄마와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집에서 금수저로 살고 있더라고요. 민호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민호는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또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알아낸 사실을요. 그리고 민수는 다시 선영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민수야, 윤지연 아줌마는 제가 호주에서 풍족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줬어요. 학비도, 생활비도. 그 대신 평생 입 다물고 살아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더욱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민호를 찾았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알았어요. 만약 윤지연 아줌마가 정말 민호를 유괴한 거라면 저는 그 유괴의 공범이에요. 민수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엄마, 아빠, 민호, 할머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던 의심들이 마음의 벽을 쩍하고 갈라놓았습니다. 선영 아주머니가 했던 말들, 낮에 봤던 그 사진, 목 뒤의 점, 그리고 지금 이 형이라는 사람의 고백까지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단 하나의 퍼즐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3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건지,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왔던 사람이 진짜 엄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준호의 머릿속이 뿌얘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안은 민수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통곡의 소리만큼 23년 만에 터져나온 진실의 무게가 모든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명자 회장만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흐릿했던 정신이 이 순간만큼은 또렷이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듯한, 마침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듯한 그런 얼굴로 조용히 병실안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명자는 모든 사람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철민은 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누렇게 뜨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선영과 민수 그리고 준호까지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아 모든 사람의 표정이 침울하고 무거웠습니다. 짙은 안개처럼 침묵이 병실 전체에 가라앉아 있는 가운데 정명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와줘서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제가 아직은 정신이 또렷하고 기력이 남아있을 때 23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늦으면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정명자가 준호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과 사랑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23년 전, 한밤중에 내 딸 지연이가 어린 남자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속하게 출생증명서와 호적 정리를 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철민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분노와 절망이 섞인 표정으로 정명자를 노려봤습니다. 선영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외모도, 학벌도. 하지만 세상에 단 하나, 자신의 아이만은 가질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정명자의 목소리에 짙은 연민이 섞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지연이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에 준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거든요. 결혼 생활도 그 때문에 실패했고.
정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애절하게 떨렸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지 매일 밤 울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혼하고 나서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아이에 대한 갈망을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준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엄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선영과 철민은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와 빙산 같은 분노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준호와 함께 있을 때만은 정말 행복해했어요. 정명자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딸의 범죄를 덮어버렸어요. 저는 불쌍한 제 딸과 제 손주를 잃을 수 없었어요. 처절하게 흐느끼는 정명자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까지 보여줬던 강철 같은 카리스마도 고귀한 우아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명자는 그저 삐뚤어진 마음으로 딸을 사랑하는, 손주를 아끼는 78세의 초라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호를, 철민의 목소리가 부러진 칼날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박선영 씨, 강철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지연이도 그 일 때문인지 천벌을 받아서인지. 정명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죄가 있습니다. 저도 그 범죄에 연루된 거예요. 저도 벌을 받겠습니다. 선영과 철민이 동시에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남아있는 원망과 분노를 정명자와 윤지연에게만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범인 윤지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어린아이였잖아. 하지만 나중에 알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공범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음처럼 굳어있던 분노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밀려드는 서러움이 가슴을 꽉 조여왔습니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고 손등에는 힘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뒤엉켜 한마디만 내뱉어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준호는 모든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쳤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이 분명 있었지만 앞에 있는 이들이 전하는 진심과 후회를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분들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였군요. 이 모든 진실의 피해자였던 준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연 엄마를 사랑해서, 지연 엄마는 아이를 사랑해서, 제 부모님은 저를 사랑해서, 형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병실한 모든 시선이 준호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분노와 원망은 더 이상 향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해와 용서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마주한 이 뜨겁고 무거운 진실을 가슴 깊이 아는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서울 삼성의료원 수술실. 똑같은 수술복을 입은 민수와 철민이 나란히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꼭 힘내셔서 수술을 이겨내세요. 아니다. 아니야. 미안하고 고맙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오해와 상처 대신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민수가 철민에게 간을 기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혈액형도 맞았고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수술 중 표시등이 빨갛게 켜졌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은 선영은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두 사람 모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뒤늦게 도착한 민호도 엄마 선영이 옆에 조용히 앉아서 아빠와 형을 응원했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철민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젊고 건강해서인지 회복실에서 예상보다 빨리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민수는 아빠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으셔? 형, 걱정 마세요. 아버지도 곧 깨어나실 거예요. 형제가 함께 걱정하는 모습이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수술 후 철민은 조금 더디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고 누렇게 떴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숨 쉬는 게 편하오. 철민의 말에 선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3년 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명자 회장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차갑고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를 선택한 한 사람의 어른으로 민호 곁에서 그리고 박선영 부부 곁에서 조용히 마음과 재산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거의 회복될 무렵 정명자가 민호와 함께 선영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퇴원 후에 필요할 때 쓰세요. 아닙니다. 회장님, 이렇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도 받고 수술도 받고 병실도 이렇게 좋은 곳을 마련해 주시고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더 이상은 면목이 없어서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정명자는 진심으로 무엇이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정명자 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민호는 자주 병실에 들려서 철민의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가끔은 선영이가 집에서 만들어 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따뜻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럼 내 엄마가 끓인 거니까. 네, 우리 엄마가요. 그 우리 엄마라는 말에 선영은 더할 나위 없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영은 철민의 아내이자 동시에 정명자의 손자인 민호의 엄마였습니다. 지금 선영은 두 가족을 잇는 다리이자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세울 기둥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망과 분노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마음들을 이해와 용서로 다독이며 두 가족을 하나로 단단히 묶고 있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이제 선영의 화해와 민호의 이해로 시작해서 두 가족은 피보다 더 진한 선택으로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입니다. 정명자가 마련한 점심 식사 후에 가족들이 모두 정원에 모였습니다. 작은 정원 테이블 위에는 갓 구운 빵과 음료수가 놓여 있습니다. 철민은 건강을 되찾은 몸으로 나무를 손질했습니다. 가위질하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민호와 민수는 웃으며 함께 잔디를 깎았습니다. 형제의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퍼졌습니다. 정명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선영에게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네요. 선영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피로 맺어지고 때로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상처는 결국에는 아물고 잘못은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원망 대신 웃음이, 분노 대신 평화가,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